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셨는데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 속에 사실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자, 찰스 베비지가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해석기관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기준, 컴퓨터의 기준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최초의 컴퓨터 설계거든요. 그 최초의 컴퓨터가 그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사람이라면 좀 이상하네. 이분이, 이제 영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네, 10년간 17,000파운드를 받습니다. 현재 시세로 이제 계산을 하면 약 10년간 36억 원 정도를 이제 연구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매우 큰 돈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을 우대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기술을 빨리 먼저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10년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 그 결실이 바로 찰스 베비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최초의 컴퓨터가 설계가 되죠. 물론 10년간 열심히 돈을 받아서 개발을 했지만 결국 다 못 만들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개발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게 괜찮았던 거죠. 그 설계대로 지금 만들었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아쉽죠? 이제 만약에 그때 영국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조금 더 장기간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더라면 세상이 조금은 더 빨리 바뀌지 않았을까? 혹은 영국이 또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네.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각종 인공지능 이론을 이렇게 개발한 분이에요. 이제 딥러닝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니고 좀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다프라라고 하는 미국 국방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프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각 나라들마다 어떤 돈을 돈은 다 똑같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제 5그룹으로 좀 나눠가지고 볼 텐데요. 일단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내용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네. 일본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럽도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술이 뛰어납니다. 자, 각각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공지능 정책의 공통적인 방향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이제 여기서 발표한 거를 여기서 또 보고 좀 참조해가지고 좀 더 낮게 이렇게 자기 나라에 맞게 실정에 맞게 조금씩 맞춰가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또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거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것이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한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공지능 전문가로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에 이미 계신 분들 또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깨닫고 뭔가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재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스타트업을 또 육성을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도록 하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익을 더 창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크게 보면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모두 공통적입니다. 자,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2018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기준이에요. 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1등. 자, 미국보다 한 몇 년 정도 뒤쳐져 있는가 하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자, 지금 학습지능, 단일지능, 복합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학습지능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다 조금씩 뒤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데가 중국. 그죠? 중국이 사실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도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본은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1.9년, 2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한국, 2년. 네. 한국은 전반적으로 2년씩 이렇게 격차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나라들 중에서는 뭐 꼴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여기 있는 나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한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뭐 꼴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선도 그룹에 이제 속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좀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최상위권 그룹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기술 격차가 이제 2017년과 18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17년에는 이제 1.8 미국하고 1.8년이 차이 났는데 18년에 되니까 2년이 차이 났어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이게 없어가지고 최근 뭐 2020년, 2021년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그런데 일본도 보시면 1.4년이 차이가 났는데 2018년에 1.8년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차이가 떨어지는 게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졌어요. 1.4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년밖에 차이 안 났는데 1.4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별로 과학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좀 더 이제,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 교육 산업화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등인데, 1등은 뭘 해야 되나요? 뒤따라오는 국가들을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추격을 견제를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나가야 된다. 계속 1등을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AI 이니셔티브 전략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을 보시면 이제 그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미국이에요. 미국. 이제 아메리카가 그냥 그 문서에 가득합니다. 거의 뭐 애국심을 고치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위주. 네. 그래서 연구개발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 기초 연구개발과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에 우선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고 보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문가, 연구자, 기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한다. 미국이 먼저예요. 지금 미국의 기업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인프라 부분, 거버넌스 부분. 네. 요거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기술이 올바르게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네.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AI 관련 기술의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전생의 교육, 뭐 이런 지원해서 인공지능의 우선순위를 지원한다.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제적 참여를. 이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한다. 이거 지금 제가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제 주장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미국 그 이니셔티브 AI 전략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한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국제적인 전략은 뭐냐? 국제적인 전략은 우호적인 팔로워를 만든다. 1등을 계속 하고 싶어요. 1등을 계속 할 건데 이제 생태계를 좀 생태계를 만들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ally라고 하죠. 그 동맹의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미국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그룹의 대장을 하겠다. 이런 이렇게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이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중국은 어떠냐 보면은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합니다. 자, 앞서 미국을 살펴보실 때 제가 이제 동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그 동맹에 들어갈까요? 네,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뉴스만 조금 봐도 이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6년간 1727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2020년 기준으로 50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500조인데 6년간 1700조를 하면은 1년간으로 치더라도 300조 원이 들어가죠. 300조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간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5분의 3, 60% 정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량적인 측면에서 따라가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논문수에서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 자체는 많아졌는데 그 응용 부분, 이제 인공지능 응용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뭔가 새로운 뭐 코어 기술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나와 있는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요런 데 해보고 조금 더 융합해보고 이런 부분들의 논문이 많다. 그리고 국가기관 논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선도하는 건 아니고 미국을 계속 따라가고는 있는데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앞섰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잘 나가는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냐면 얼굴 인식 분야, 그리고 자연어 처리, 특별히 중국어 처리 분야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 부분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좀 제동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기술력 자체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중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그런 산업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한 제약이 걸려 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범죄자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이제 범죄자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콘서트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콘서트장에 입장을 했는데 콘서트장 입구에 있는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신원 인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간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공안이 출동해가지고 잡아왔다. 예, 뭐 이렇게 뭐 카더라는 통신이 아니고 그런 기사들이 났었어요. 자, 그리고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앞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마다 이제 또 카메라가 또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카메라 찍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뭐 위반을 했다. 이런 것들 정보가 이제 바로바로 전송이 되고 확인이 되는 뭐 이런 위험한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찰 국가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뭐 잘 얘기를 하면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좀 뭔가 사생활에 많이 침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자, 그런 분야에서 처리 기술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카메라 많이 설치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 다 재산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니까 기술이 점점 더 이제 그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자, 중국어 처리,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채팅하는 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채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한 업체가 이제 카카오톡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카카오톡과 뭐 연동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쫙 받아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그런 챗봇을 만들어서 선보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돼서 서비스를 이제 닫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제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제약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기술 자체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학과 설립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인공지능을 삽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과정에 삽입된 인공지능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것이 인공지능 커리큘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코딩 교육이긴 해요. 코딩 교육들이 들어가는데 인공지능과 이제 얼마나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유럽입니다. 유럽은 인공지능 기초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뭐 특별히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확 드러나는 데는 잘 없는데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딥마인드 아시죠?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딥마인드가 원래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만든 회사고요. 그게 이제 통합이 됐죠. 이제 구글에 팔렸었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사실 뭐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또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미국을 능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논문 수에서는 최근까지 미국,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의 경우에 영국은 2019년에 AI 준비 지수가 평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용히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고요. 영국 산업 전략의 5대 기초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내용은 잘 없어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한다는, 인재 양성을 한다는 거,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기업 환경, 요게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기업이 이제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약하니까 그런 기업 환경을 조금 개선을 시켜보자.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 여기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75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펀드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U, 이제 유럽이 있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EU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EU, 요 약간 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단일 시장을 유지를 하자. 이제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보다 좀 질적인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의 국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또 사실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단일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좀 방어를 한다. 예. 그리고 미국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개인정보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클레임이 종종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점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종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회사들의 이렇게 소송을 건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액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네, 그래도 많죠? 네, 28조 원이에요. 중국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제 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은 아니죠.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약세고요.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위권이죠. 어쨌든 상위권이 약세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약세라는 거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규칙이나 규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특징이 있죠. 초고령화 사회죠.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경기가 좋아요. 일본의 경기가 좋아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좋습니다. 그래서 구인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구직난이죠.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구인난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는 것이 뭐냐면 로봇 기술이에요.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로봇 기술이 좋았거든요.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같이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일본 특화의 인공지능 그런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각종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샌드박스를 추진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기서 해라. 그래서 원래 일본은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들을 풀어놔서 여기서는 샌드박스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에 걱정 없이 샘플로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서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전략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초고령화 사회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 나이가 들어가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그것이 인공지능 전략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강 수명 전략 분야가 아까하고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책, 일본의 인공지능 정책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동혁명 실현, 그 다음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쾌 틀렸네, 철자가, 스펠이. 이 쾌가 아닌데, 쾌적한 인프라 도시 만들기, 핀테크. 자, 이런 부분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호 로봇을 도입하고 원격 진료 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삶의 질 향상, 이제 노인 인구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물류용 트럭의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배송, 이제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한 자유도 정비, 정밀 지도 작성 등을 또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달라지는 다른 이제 국가들과 크게 다른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여기 또 로봇이 들어가죠. 쾌적한 인프라 도시 만들기, 여기에 재해 대응하는 로봇.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그곳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내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해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는데 또 이게 또 한 꼭지가 되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정책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 현실을 보시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약세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는 세계 7위입니다. 그래도 훌륭하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라도 크기 자체도 이제 작고, 경제 규모도 미국이나 이렇게 중국 이런 데 비하면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7위를 이제 달성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계가 바로바로 이게 나오고 항상 이걸 나오는 게 아니라서 현재 2021년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런 강세가 뭘까? 강점이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가 강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 네, 그리고 ICT 인프라가 강하다. 네,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강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표가 미국을 따라잡는다든지,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를 목표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향상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야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획을 세웠어요. 자, 분야를 3개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자, 뭔가 좀 다르죠. 인공지능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고 인공지능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만든다라기보다는, 그걸 만들어가 세계를 선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기술 경쟁력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제나 법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뭔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를 에서 각종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생태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좀 선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활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은 개발돼도 그것이 이제 사회에 활용이 안 되면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우리는 ICT가 기반이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전 국민이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또 있어요. 핸드폰이 또 컴퓨터거든요.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빠르게 사람들이 적응을 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다 해보고 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많이 이제 새로운 기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하는 나라.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요.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우리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주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구현하고 공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네, 그래서 좀 사실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 기술이 바뀌면 이제 좀 사회에서 이제 약자, 이제 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윤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서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